1998년 겨울, 늦은 밤 마포대교. 한 남자가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45세, 윤진섭. 그의 손은 차가운 쇠파이프를 움켜쥔 채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발밑으로는 어둠 속에 흐르는 한강물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이 남자는 왜 이곳에 섰을까요? 진섭의 주머니 속에는 부도 난 회사의 마지막 은행 통지서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IMF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거래처는 줄줄이 도산했고 은행은 대출을 회수했으며 집은 경매로 넘어갔죠. 직원들에게 마지막 월급을 쥐어주고 돌아온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비톡촉을 피해 친정으로 간다는 아내와 딸이 남긴 짧은 메모만 남아 있었죠. 이제 끝내자. 하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뛰어내릴 용기도 돌아갈 곳도 없는 남자. 진섭은 그렇게 한강 위에 위태롭게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삐삐가 울렸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 번호였습니다. 진섭의 부도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음성 메시지를 남기신 거였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죽겠다고 한강 다리 위에 올라온 놈이 어머니께 전화 한 통 드리지 않았다니. 진섭은 정신없이 난간을 넘어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진섭은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도망치듯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관광비자 한 장을 손에 쥐고 향한 곳은 미국 LA였습니다. 그리고 27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LA 한인 커뮤니티 행사장. 작년 설문조사에서 한인 이민자 4명 중 3명이 다시 이민을 선택하겠다고 답했는데요. 무대 위 진행자의 목소리가 객석을 채웠습니다. 수백 명의 관중이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한 노인이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72세가 된 윤진섭이었죠. 진행자가 그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한 배관공의 특별한 아메리칸 드림을 듣게 되실 겁니다. 진섭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객석을 천천히 둘러본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메리칸 드림은 한강 다리 위에서 시작됐습니다. 1998년 IMF라는 폭풍이 대한민국을 휩쓸던 그해, 도망치듯 LA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엔 6개월만 있다가 돌아가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진섭은 돌아갈 수 없었죠. 한국에는 빚만 남아 있었고 여기에는 최소한 일할 곳이라도 있었으니까요. 진섭이 처음 발을 디딘 미국은 꿈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을 곳이었죠. 관광비자로 들어온 그는 한인 민박집 좁은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방 하나에 4명이 함께 지냈습니다. 모두 그처럼 어딘가에서 도망쳐 온 사람들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비자가 만료되던 날, 진섭은 이민국에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빚쟁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가족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는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자 세상도 달라졌습니다. 처음 일을 구한 곳은 한인 식당 주방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주 6일. 설거지와 청소가 그의 일이었죠. 사장은 시급 $5를 약속했지만 월급날이 되자 장사가 잘 안 된다는 이런저런 핑계로 미뤘습니다. 진섭은 참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둘째 달도 셋째 달도 월급은 밀렸습니다. 4개월째 되던 날, 진섭은 용기를 내어 밀린 임금을 요구했어요. 사장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들먹이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협박했죠. 진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사장은 그를 당장 내쫓았습니다. 4개월치 임금 $2,400를 날렸습니다. 진섭은 임금 청구서를 쓸 생각도 못했습니다. 본인이 불법 체류자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게 겁이 났습니다. 그는 월세도 밀린 채 민박집을 또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그날 밤, 진섭은 24시간 세탁소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현금 $60가 전부였죠. 45세의 한국 남자가 미국 거리에서 노숙하며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영어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고 갈 곳도 없었으며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공중전화 부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국제전화 카드를 긁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국은 한낮이었죠.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딸 수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진섭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돌아간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 밤을 지새워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주머니 속 전 재산이 고작 $60라는 것을 딸에게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는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과 곧 돈을 보내겠다는 약속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진섭은 전화 부스 안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섭은 코리아타운 새벽 일용직 시장에 나갔습니다. 새벽 5시 특정 골목에 서면 트럭들이 와서 사람을 태워갔죠. 건설 현장, 창고 정리, 이삿짐 나르기. 하루 일당은 $50에서 $80 사이였어요. 일이 있는 날도 있었고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일감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것은 치명적이었어요. 고용주가 지시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해 욕을 먹었고 제대로 일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당을 깎였습니다. 어떤 날은 일을 다 끝내고도 돈을 받지 못한 채 내쳐지기도 했죠. 진섭은 밤마다 한인 식료품점에서 주운 신문지로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망치, 못, 파이프, 렌치. 현장에서 자주 듣는 단어들이었죠. 발음은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해야만 했습니다. 1999년이 저물고 2000년이 되었습니다. 불법 체류 2년차. 진섭은 여전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한국에 $200씩 송금했어요. 딸의 학비와 아내의 생활비를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은 하루 한 끼로 버티면서 말이죠.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일을 구하지 못해 거리를 걷고 있던 진섭은 길가에 멈춰 서 있는 낡은 승용차 한 대를 보았습니다. 보닛이 열려 있었고 백발의 노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엔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진섭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가갔습니다. 서툰 영어로 도와주겠다고 말했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섭은 엔진을 살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공장을 운영했기 때문에 기계를 다루는 것은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금방 찾아냈어요. 배터리 단자가 헐거워진 것이었습니다. 근처 공구점에서 렌치를 빌려와 단자를 조이자 시동이 걸렸습니다.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진섭의 손을 잡았어요. 헨리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옆에 할머니는 도로시였습니다. 도로시가 지갑을 꺼내 $20를 건넸습니다. 진섭은 손을 저었지만 노부부는 억지로 그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어요. 헨리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진섭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것이 윤진섭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헨리와 도로시 부부는 그날 이후 진섭을 잊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진섭이 새벽 일용직 시장에서 일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익은 승용차 한 대가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헨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진섭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패서디나의 조용한 주택가. 7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빅토리안 스타일의 2층 집이었습니다. 헨리는 진섭을 집 안으로 안내하며 부엌 싱크대를 가리켰어요. 물이 새고 있었죠. 진섭은 싱크대 아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배수관 연결 부위가 노후되어 헐거워진 상태였어요. 한국에서는 한 번도 배관 일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공장을 운영하며 각종 설비를 다뤄본 경험 덕분에 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헨리가 공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진섭은 조심스럽게 낡은 가스켓을 제거하고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연결 부위를 조이고 물을 틀어 누수를 확인했어요.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도로시가 주방으로 들어와 샌드위치와 커피를 내왔습니다. 진섭은 사양했지만 도로시는 웃으며 식탁으로 진섭을 데려갔어요. 그렇게 셋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헨리는 진섭에게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진섭은 더듬거리는 영어로 대답했죠. 비즈니스를 했지만 망했다고, 그래서 여기 왔다고. 도로시가 진섭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주름진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죠. 그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진섭은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된 이후 아무도 그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그저 값싼 노동력이거나 쫓아내야 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 노부부는 달랐습니다. 헨리는 진섭에게 $80를 건넸어요. 배관 수리비였죠. 진섭은 너무 많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헨리는 웃으며 그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헨리는 그것이 자신의 친구라고 배관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어요. 일자리가 필요하면 전화해보라고 했습니다.
진섭은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진섭은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민박집 좁은 방, 삐걱거리는 2층 침대 위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어요. 주머니 속 명함을 만지작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섭은 용기를 내어 명함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툰 영어로 헨리의 소개를 받았다고, 일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 남자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당장 오라고 했죠. 진섭은 메모해둔 주소를 들고 버스를 탔습니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LA 다운타운 외곽의 작은 배관회사였습니다. 낡은 창고 같은 사무실, 마당에는 파이프와 공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백인 남자가 진섭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마이크였습니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문 채 물었습니다. 영어를 할 수 있습니까? 진섭은 조금만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배관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진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이크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당신 참 운이 좋네요. 헨리에게 고마워하세요. 대신 하루 $50, 시험 삼아 일주일만 써보겠다고 했습니다. 진섭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윤진섭의 배관공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그의 나이 47세였죠. 한국에서 회사 대표였던 남자가 이제는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영어도 서툰 배관공 잡부가 되어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진섭은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사로 향했어요. 트럭 짐칸에 공구를 싣고 선배 기술자들을 따라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날부터 진섭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배관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첫 3개월 동안 진섭이 한 일은 삽질이 전부였어요. 땅을 파고, 파이프를 옮기고, 자재를 나르는 일. 하루 12시간 중 10시간은 육체노동이었고, 나머지 2시간은 혼나는 시간이었죠. 마이크는 처음부터 진섭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 통하는 동양인 잡부. 현장에서 마이크는 자주 진섭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욕설이 날아왔죠. 다른 작업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섭이 뭔가 물어보면 짜증 섞인 한숨만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동료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같은 놈들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 게 너무 싫어. 진섭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할 영어 실력도 없었고, 대꾸할 처지도 아니었어요.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밤은 달랐습니다. 진섭은 매일 밤 현장에서 주운 배관 도면을 펼쳐놓고 공부했습니다. 형광등 아래 그는 연필로 파이프의 굵기를 표시하고 연결 방식을 그려가며 외웠어요. 영어 설명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도면의 기호와 숫자는 국제 공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익힌 도면 읽기 능력이 이때 빛을 발했죠. 6개월이 지나자 진섭은 현장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급수관이 있고 배수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일러는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말로 표현은 힘들어도 현장을 아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2003년 배관 일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현장에서 진섭의 위치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잡부였지만 이제는 단순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배 기술자들이 배관을 설치할 때 옆에서 공구를 건네주고 자재를 준비하고 때로는 간단한 작업을 맡기도 했죠. 어느 날 복잡한 상업용 건물 현장에서 배관 구조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작업이라 기존 배관이 도면과 다른 부분이 많았어요. 선배 기술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진섭은 한참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서툰 영어와 몸짓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죠. 메인 라인이 도면과 달리 반대쪽에 있을 것 같아요. 벽 속 구조를 보면 그쪽이 맞습니다. 마이크는 반신반의했지만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바닥을 뜯어보니 진섭의 말이 맞았습니다. 메인 배수관이 정확히 그가 가리킨 위치에 있었어요. 현장이 술렁였습니다. 마이크는 놀란 표정으로 진섭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마이크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친절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소리를 지르거나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맡기기 시작했죠. 진섭은 평소와 같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2003년 겨울, 한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딸 수진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내가 쓴 편지 끝에 수진이의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진섭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현장 화장실 구석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딸의 17살 생일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 아이는 아버지가 보내준 돈으로 학교를 다녔고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진섭은 숨을 크게 들이마신 후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2005년 배관 일을 한 지 5년이 되었죠. 진섭은 이제 중급 기술자 수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면을 보면 즉시 이해했고 복잡한 배관 구조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실수가 없었어요. 정확하고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언어의 벽은 높았습니다. 고객과 대화할 수 없었고 서류를 작성할 수 없었으며 전화를 받을 수도 없었죠. 그는 여전히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진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영어 단어를 외웠고 라디오를 들으며 발음을 따라했습니다. 느렸지만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그런 노력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할 수 있게 만들었죠. 한 달에 한 번, 진섭은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과 아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대학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내는 건강하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진섭은 언제나 같은 말로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데리러 갈게. 하지만 그 곧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불법 체류자인 그는 한국에 갈 수도,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2005년 봄, 진섭에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산타모니카의 한 주택 리모델링 현장이었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오래된 배관을 전면 교체하는 작업이었죠. 진섭은 2층 욕실 배관 설치를 맡았습니다. 마이크가 직접 지시한 작업이었어요.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진섭은 정확하게 도면대로 파이프를 연결했고 모든 이음매를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압력 테스트도 문제없이 통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작업을 마치고 현장을 떠날 때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죠. 그런데 다음 날 새벽 마이크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진섭은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2층 욕실에서 물이 터져 나와 1층까지 물이 넘친 상태였습니다. 집안이 온통 물바다였습니다. 집주인 부부는 현관 밖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마이크는 진섭을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설치한 배관이 터진 거라고. 전부 네 책임이라고. 다른 작업자들도 진섭을 비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진섭은 2층으로 올라가 터진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연결한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이음매가 아니라 파이프 본체가 갈라져 있었거든요. 압력 때문에 터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섭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집주인은 보험회사에 연락했고 마이크는 회사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손해액은 8,000달러로 계산되었습니다. 수리비와 가구 손상, 임시거처 비용까지 합친 금액이었죠. 마이크는 사무실로 진섭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만 남은 사무실에서 마이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손해를 배상하겠지만 진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진섭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진섭은 깊숙이 넣어둔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하루 한 끼로 버티며 담배 하나 피우지 않고 모은 돈, 정확히 6,200달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송금하고 남은 전 재산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진섭은 은행에서 통장의 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60장의 100달러 지폐를 봉투에 담아 마이크의 사무실로 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제 실수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월급에서 떼주세요. 마이크는 봉투를 받지 않고 진섭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침수 사고가 난 집의 주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집주인은 녹슨 철 파이프 조각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마이크에게 보험회사에서 사고 원인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새로 설치한 배관이 아니라 벽 속에 숨어 있던 기존 배관이었어요. 50년 넘은 낡은 철제 배관이 부식되어 약해져 있었고 새 배관을 설치하며 생긴 수압 변화로 인해 터진 것이었죠. 집주인은 설계 자체가 기존 배관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오히려 진섭이 제대로 작업한 것 때문에
더 큰 사고를 막은 거라고 했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이크는 한참을 말없이 녹슨 파이프를 바라보았죠. 그리고 천천히 진섭을 돌아봤어요. 진섭은 여전히 봉투를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당연히 진섭이 실수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자신의 편견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진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다고 더듬거리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집주인은 진섭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섭에게 당신은 정직한 기술자라고 말했죠. 집주인이 떠난 뒤 마이크는 진섭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에서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마이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너무 가혹했던 것 같다며 진섭의 실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섭은 처음으로 마이크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이크와 진섭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이크는 더 이상 진섭을 잡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술자로, 동료로 대했죠. 중요한 작업을 맡겼고 의견을 물었으며 실수가 있어도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2007년 마이크의 조언으로 진섭은 독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세금 번호였습니다. ITIN,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불법 체류자라도 발급받을 수 있는 번호였죠. 진섭은 한인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3개월이 걸렸지만 마침내 번호를 받았습니다. ITIN으로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고 AB60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영어 필기 시험은 진섭에게 가장 큰 산이었습니다. 50대의 나이에 서툰 영어로 교통법규를 외우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한인 친구가 번역해준 자료를 달달 외웠습니다. 첫 시험은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도 떨어졌죠. 세 번째 시험날, 진섭은 새벽부터 일어나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문제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죠. 그리고 마침내 합격했습니다. 2008년 봄, 53세의 진섭은 드디어 자신의 트럭을 샀습니다. 중고 픽업 트럭이었지만 진섭에게는 꿈의 시작이었죠. 트럭 양옆에 수준 플럼빙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트럭을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섭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마포대교 위에서 난간을 붙잡고 한강을 쳐다봤던 그날로부터 11년. 불법 체류자로 숨어 살던 그가 이제는 딸의 이름을 내건 사업가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달, 단 한 건의 의뢰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섭은 매일 아침 트럭을 닫고 공구를 정비하고 전화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죠. 두 번째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섭은 한인 커뮤니티에 광고를 냈습니다. 교회 게시판에 전단지도 붙였죠. 하지만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했죠. 불법 체류자한테 집 고치라고 맡기겠냐고. 문제 생기면 어쩌냐고. 진섭은 자신이 이제 합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죠. 세 번째 달, 진섭은 드디어 첫 일감을 받았습니다. 한인 식당 주방에 배수구를 뚫어주는 간단한 작업이었지만 진섭은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꼼꼼하게 점검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부분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죠. 사장은 만족했고 다른 식당의 배관 점검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진섭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식당 사장이 다른 한인 배관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진섭이 무면허 불법 기술자라고 나중에 문제 생긴다고 경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쟁업체의 치사한 방해 공작이었죠. 진섭은 사장을 다시 찾아가 자신의 면허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다른 업체를 부르기로 했다고. 그날 밤, 진섭은 트럭 안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트럭 할부금은 한참 남았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독립한 지 3개월 만에 진섭은 다시 벼랑 끝에 서 있었죠. 트럭을 팔아야 하나, 다시 마이크 밑에서 일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마이크였습니다. 진섭의 상황을 전해들은 마이크가 먼저 연락을 한 것입니다. 마이크는 자신의 단골 고객 몇 명에게 진섭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회사 이름으로 보증을 서주겠다는 것이었죠. 진섭은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만이 아니었습니다. 헨리와 도로시 부부도 나섰어요. 그들이 다니는 교회에 진섭을 소개했고
교회 목사님이 일요일 예배 후 공지했습니다. 정직하고 실력 있는 배관공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조금씩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수도꼭지 교체, 변기 수리, 배수구 막힘. 하지만 진섭은 모든 일을 정성껏 했습니다. 빨리 끝낼 수 있는 일도 꼼꼼하게 점검했고 고객에게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죠. 가격도 정직하게 받았습니다. 어떤 고객은 진섭이 제시한 가격이 너무 싸다며 오히려 더 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진섭은 거절했습니다. 정당한 가격만 받겠다는 것이 자신의 원칙이었으니까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여름, 독립 1년 만에 진섭은 일주일에 4-5건의 일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한인 가정뿐 아니라 라틴계, 흑인 커뮤니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크가 소개해준 백인 고객들도 있었죠. 진섭의 강점은 명확했습니다. 정직하고 정확하고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객의 집에서 작은 문제를 발견하면 무료로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추가 비용 없이 해결해 주었죠. 고객들은 감동했고 주변에 소개했습니다. 2011년 진섭은 트럭 할부금을 완납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달 수입이 $5,000를 넘었습니다. 한국에 보내는 송금도 늘렸죠. 이제 월 $500씩 보낼 수 있었습니다. 2012년 가을, 마이크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진섭을 불러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단골 고객 명단을 건넸습니다. 진섭은 황송해서 어쩔 줄 몰랐죠. 진섭은 마이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10년 전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두 남자가 이제 서로를 존중하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2013년 사업은 안정궤도에 올랐습니다. 진섭에게는 남다른 원칙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무료로 일했습니다. 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죠. 불법 체류자, 가정이 먼저였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는 여전히 신분 때문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진섭은 그들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통해,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가정들이었어요. 진섭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고쳐주고 떠났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독거노인 가정도 자주 찾았습니다. 한인 복지관에서 연락이 오면 달려갔죠.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집에는 고장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진섭은 하루를 꼬박 써서 집 전체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받지 않았죠. 노인들이 억지로 돈을 쥐어주려 하면 손사래를 치며 떠났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진섭의 이름은 커뮤니티에 퍼져나갔습니다. 교회들이 그를 불렀고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진섭은 시간이 날 때마다 달려갔죠. 지역 한인 신문에 진섭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따뜻한 배관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진섭이 도운 사람들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진섭은 기사를 읽으며 민망해했습니다. 자신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저 자신이 받은 도움을 되돌려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그해 가을, 진섭에게 인생 최고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영주권이 나온 것입니다. 15년. 1998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지 꼭 15년 만이었습니다. 진섭은 영주권 카드를 꺼내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초록색 플라스틱 조각이었어요. 진섭은 마이크와 헨리 부부에게 연락해 코리아타운의 작은 한식당에서 모였습니다. 진섭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그들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진섭은 지난 15년 동안 가족을 몇 번 만났습니다. 불법 신분이라 한국에 갈 수는 없었지만 아내와 딸이 관광비자로 미국에 왔었죠. 2005년 한 번, 2010년 한 번.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진섭을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으로 잠깐 만나는 것과 함께 사는 것은 다르죠. 영주권을 받은 진섭은 곧바로 가족 초청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민법은 복잡했고 서류는 많았으며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5년이 더 흘렀습니다. 2018년 진섭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족을 영구적으로 초청할 수 있게 되었죠. 그해 늦가을 진섭은 LA 공항에 섰습니다. 이번엔 짧은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이민 비자를 받고 영구 정착을 위해 오는 것이었어요. 진섭은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쥐고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게이트가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내가 큰 캐리어를 끌며 나왔고 딸 수진이 그 옆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돌아갈 비행기표가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로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진섭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한강 다리에서 지금까지 이 악물고 버텨온 긴 기다림. 진섭의 여정이 드디어 가족과 함께하는 챕터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LA 한인 커뮤니티 행사장. 72세의 윤진섭은 무대 위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마포대교 위에서 시작해 미국에서 백왕공이 되기까지 27년의 여정을 담담하게 들려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객석 첫 줄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딸 수진과 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뒷줄에는 진섭의 직원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몇몇은 과거의 진섭처럼 영어가 서툰 이민자들이었죠. 그들은 진섭에게서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었어요. 정직과 성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헨리와 도로시 부부의 자녀들도 와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가족은 여전히 진섭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들고 진섭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진섭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설문조사에서 한인 이민자 4명 중 3명이 다시 이민을 선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미국 이민을 오시겠습니까? 진섭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딸의 미소가, 직원들의 기대 어린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은 두 번째 기회를 줬죠. 진섭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했고 진솔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었어요. 헨리와 도로시 부부, 마이크, 저를 믿어준 고객들, 그리고 27년을 기다려준 제 가족이 바로 기적이었습니다. 객석에서 아내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영어도 서툴고 배관일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큰 회사를 만든 것도 아니고 유명해진 것도 아니죠. 하지만 저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